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살 어머니의 가슴 시린 사연입니다. 그해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파산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 자신은 암 진단을 받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려던 바로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 한감제 부작용으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어머니의 틈을 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억 5천만 원의 수술비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딸이 남긴 건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엄마 돈은 내가 가져갈게. 내 꿈을 찾으러 갈 거야. 이는 사실상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가 그대로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후 꿈을 쫓아 떠났던 딸이 빈털터리가 되어 귀국해 어머니의 집 앞에 섰을 때 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도대체 딸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난 몇 년간 이 어머니는 어떻게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으며 딸을 무릎 꿇고 통곡하게 만든 그 한마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어머니의 독하디독한 하지만 눈부신 재기, 자이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햇살이 우유처럼 부드럽게 쏟아지는 경기도 양평의 어느 전원주택. 하얀 집 앞 정원에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바람은 실크처럼 부드럽게 스칩니다. 저는 낮은 담장 곁에 쪼그리고 앉아 붉게 타오르는 장미 한 송이를 전지가위로 똑 떼어내 대나무 바구니에 담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숙 올해 65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미숙 씨의 느린 식탁이 467번째 에피소드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직접 지은 리넨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비녀로 올렸습니다. 무릎 옆에는 방금 텃밭에서 딴 가지와 부추 그리고 식용꽃 몇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평소처럼 카메라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 여주고기 순대입니다. 여주의 쓴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주는 제대로 손질해서 푹 익히면 끝맛이 달큰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처럼요. 쓴맛을 봐야 비로소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여주를 토막내고 속을 파낸 뒤 미리 재워둔 다진 고기를 천천히 채워 넣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려는데 프라이팬에서 치익 하는 소리가 납니다. 고개를 숙여 불을 줄이자 화면 속으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배경음으로는 숲속의 새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웅이 소리가 잔잔하게 깔립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마치 제 인생에 단 한 번의 균열도 없었던 것처럼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삶을 부러워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시처럼 산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 인생이 늘 이렇게 고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미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정반대 방향 칠흑 같은 시면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에 살았습니다. 습기가 가득 차 벽지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환풍기는 고장나 덜덜거렸습니다. 그때 된장찌개 끓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 했는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 마치 지하실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때 저에게는 정원도 장미도 없었습니다. 기름때 낀 좁은 부엌과 창밖으로 보이는 거라곤 고층 빌딩에 잘려나간 회색빛 하늘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찍은 건 생활의 미학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쌉싸름한 여주향을 맡으며 다시 카메라를 향해 웃습니다. 이 칼질은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의 고난은 한 번에 싹둑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도려내고 다듬어야 한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죠. 칼을 돔에 내려놓고 녹화를 중단한 뒤 거실로 걸어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김지수,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그 싱그럽고 미래에 대한 헛된 환상으로 눈을 반짝이던 소녀는 없었습니다. 세월은 딸이 기대했던 것만큼 친절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얼굴엔 긴 여행의 피로와 풍파가 역력했고 입고 있는 명품 트렌치코트는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것이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죠. 딸이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삶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문자 한 통 없던 아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은 인터폰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메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수야. 나 왔어. 목소리가 마치 콘크리트에 갈린 듯 거칠고 떨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심장이 빨라지기는커녕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화면 속의 딸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 지수잖아. 나 돌아왔어.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다시 공포로 변하는 딸의 눈빛. 딸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담장을 덮은 하얀 장미 자갈이 깔린 정갈한 산책로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따뜻한 부엌. 딸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눈앞에 이곳이 자신이 기억하던 그 초라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집에 살아?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진 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단 한 톨의 연민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셨네요. 제 딸은 5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마치 뺨을 얻어맞은 듯 딸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입은 벌어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끊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은 다른 채 뒤돌아섰습니다.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죠.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장미는 붉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시들기 시작한 꽃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싹둑싹둑.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악몽을 잘라내듯이요. 제 기억은 걷잡을 수의 송 없이 5년 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5년 전 저는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파산과 사별을 겪고 암 선고까지 받은 벼랑 끝에 몰린 60세 노파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더 예전에는 행복하기까지 했지요. 남편 김영호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무역 회사로 시작해 자수성가했고
저와 딸 지수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도곡동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지수는 어릴 때부터 사립학교를 다니며 공주처럼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5년 전 어느 날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남편이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자금을 모두 떼이고 성사 직전이었던 대형 계약마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딱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어. 아파트를 팔고 돈이 될 만한 건 모두 처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쫓기듯 제 친정이 있던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좁은 집 환풍기는 고장났고 화장실 변기는 늘 물이 샜으며 위층에선 쿵쿵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참는 듯 하더니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곰팡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포트폴리오 준비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매일같이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빠는 너무 순진에 빠졌어. 누가 봐도 사기인데 그걸 당해. 어이,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귀가 시간은 늦어졌으며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쌓이는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스트레스 탓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화병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지수의 유학 서류를 정리해줬고 밤에는 남편이 남긴 빚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는데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게 남은 현금 1억 5천만 원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그 돈이 우리 집의 마지막 보루라며 제 치료비로 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수는 젊은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제가 무너지면 이 집은 끝이라고요. 저는 그 돈을 3개의 통장에 나누어 넣고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며 제 목숨 줄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수도 그 돈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것도 알았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지수는 유학을 떠나거나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부유한 친구들을 보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해 내내 지수는 저와 이 망가진 집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엄마, 난 이 구질구질한 곳에서 썩을 수 없어. 지수는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내 친구들은 지금 파리의 밀라노에 있어. 근데 나는 매일 10,000원 버스 타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회사나 다니라고. 내 인생은 이게 아니야. 지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예전 같지 않잖아.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아파. 엄마 치료 끝나고 우리 좀 살만해지면 그때 가면 안 되겠니? 그때가 언젠데? 지수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죽고 나서 나 꼬부랑 할머니 돼서 난 몰라. 난 프랑스 갈 거야. 패션 공부할 거라고. 그게 내 꿈이야. 이 망한 집구석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저는 그게 그저 철없는 투정인 줄 알았습니다. 허영심과 이기심이 딸의 심장을 강철처럼 차갑게 만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3차 한감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한감 부작용으로 밤새 토하느라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데려다 주길 기다리며 누워 있는데 지수가 외출복을 차려입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르륵. 서랍을 열고 제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지수야, 뭐 하는 거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타인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기어 나와 딸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지수야, 그거 엄마 목숨줄이야. 가져가면 안 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딸이 떠난 뒤 제 휴대폰으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엄마 돈은 내가 가져갈게. 내 꿈을 찾으러 갈 거야. 엄마는 알아서 잘 지내. 그 순간 제 세상은 완벽한 암흑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마음속에 간신히 붙어있던 희망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에 관한 암투병. 그 어떤 것도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휘두른 이 칼날은 제 등 뒤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회색빛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끝내자. 남편도 갔고 딸도 떠났는데 내가 더 살아 뭐 하겠나. 남편 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문득 협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 남편이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아무것도 못 남겨줘서. 그래도 약속해줘. 나 없어도 당신은 꼭 살아남겠다고. 살아남겠다고. 그 말을 입안에서 굴리자 알 수 없는 분노와 오기가 불꽃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저 비정한 불효녀가 내 목숨 값을 훔쳐가서 떵떵거리고 살게 둘 순 없다. 보란 듯이 살아남겠다. 내가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잘 살아서 오늘 자기가 버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저는 전 먹던 힘까지 짠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전화기까지 기어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네, 저 이미숙입니다. 오늘 오후 한감 치료 예정대로 받으러 갑니다. 그날 배신감과 병마로 텅 비어버린 몸을 이끌고 어떻게 혼자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한감 주사실을 나오며 진료비 영수증에 찍힌 초라한 잔액을 보았을 때 오히려 어디 한번 해보자는 도끼가 생겼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버 크리에이터, 즉 시니어 유튜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화려함보다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끌린다.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했습니다. 저는 평생 대단한 기술은 없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은 잘했습니다. 깊은 맛이 나는 막걸리를 빚고 제철 나물로 겉절이를 담그고
좁은 베란다에서도 화초를 싱싱하게 키워내는 일. 모두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우리 집의 따뜻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털어 고가 영양제 대신 성능 좋은 스마트폰과 작은 조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의 느린 식탁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부엌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향해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편집도 서툴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해 덜덜 떨었습니다. 조회수는 0이었고 가끔 달리는 댓글은 악플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이 먹고 관종이세요. 집구석 배경 좀 봐. 흙수저가 무슨 힐링 타령. 몇 번이고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며 밤새워 편집을 배웠습니다. 젊은 유튜버들을 흉내내지 않고 저만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가장 싼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 법 버려진 페트병으로 베란다 정권을 만드는 법, 그리고 남편과의 소소하고 애틋했던 예시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진심은 통했습니다. 제 영상 특유의 따뜻함과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는 수십 명에서 수백, 수천,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저 이미숙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암 환자에서 이제는 누구나 아는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광고 출판 제의가 쏟아졌고 저는 딸이 훔쳐간 1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픈 기억이 서린 서울에 낡은 집을 떠나 양평의 산자락에 꿈꾸던 장미 정원이 있는 집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 전은 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도망친 것이니까요. 딸은 첫날 10분을 두드리다 울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직접 끓인 대추차를 마시며 엄마 잘못했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처럼 창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딸은 큰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셋째 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애절하게 빌었지만 저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기 당신 엄마 없습니다. 제 매니저인 박 실장이 CCTV 속 초라한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따님인데 들어오게 해서 이야기라도 들어보시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감 치료받는 날 엄마의 수술비를 들고 휜 자식의 눈물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아니까요. 며칠 이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딸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연각한 아이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박 실장이 심각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셔야겠어요.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충격 고백, 유명 유튜버 MC의 실체, 유학 다녀오니 문전박대하는 엄마. 글쓴이는 자신을 꿈을 찾아 해외로 떠났다가 돌아온 딸이라고 소개하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소설을 써놓았습니다. 5년 전 꿈을 위해 떠났다가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어 돌아왔는데
돈방석에 앉은 엄마가 자신을 모른 척하고 내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와 다정하게 찍은 옛날 사진까지 첨부했더군요.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엄마, 제가 5년 전 철없이 떠난 건 죄송해요. 하지만 타지에서 접시 닦으며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라도 엄마 안아드리고 싶은데 부자가 된 엄마에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요. 기가 막혔습니다. 불효녀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엄마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저를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와, 돈 좀 벌더니 자식 내치는 거 봐라. 소름 돋네. 영상에선 세상 착한 척하더니. 따님 힘내세요. 엄마가 잠시 오해하신 걸 거예요. 심지어 제 채널 댓글창까지 와서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박 실장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생님 당장 반박문 낼까요? 사실대로 다 까발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서두를 것 없어. 진흙탕 싸움 해봤자 내 얼굴에만 흙 묻어. 저는 조용히 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채널에 1분짜리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요리도 꽃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에 앉은 저의 모습뿐. 저는 아무 말 없이 코팅해 두었던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카메라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5년 전 서울대병원의 항암치료 예약 확인증이었습니다. 제 이름 이미숙과 날짜 이시익시긱스년 11월 15일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저는 붉은 펜으로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짧은 자막 한 줄을 넣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딸은 그 돈을 들고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도 도둑질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팩트 하나. 이 영상은 인터넷의 핵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딸의 감성팔이, 글에 동정표를 던지던 여론은 한감 치료일이라는 단어 하나에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와, 미쳤다. 한감 치료비 들고 튀었다고. 사람이냐 악마가 따로 없네. 딸이 쓴 글 다시 봐라. 역겨워서 토 나온다. 딸은 황급히 글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포기를 모르는 아이였죠. 며칠 뒤 딸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핸드폰에 알림이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딸이 제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흰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대문 앞에 무릎 꿇은 채 퉁퉁 부은 눈으로 오열하는 모습. 누군가 전문적으로 편집한 듯한 영상에는 슬픈 피아노, 배경음악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딸이 아닙니다. 엄마가 1억 5천만 원 저 유학 가라고 주신 거였어요. 제가 성공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해하고 계세요. 자막이 흐릅니다. 부자가 된 엄마는 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저렇게 비는데 너무한 거 아냐. 돈은 유학 자금으로 준 거라는데 말이 다르잖아. 모녀지간에 너무 정 없다.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해둔 자료 공개하죠. 다음 날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감정 없는 공지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거짓말은 100번 해도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3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5년 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각에 인터넷 뱅킹으로 1억 5천만 원이 3번에 걸쳐 이체된 내역, 입원 확인서와
시간 대조, 병원 진단서 유방암 2기 진단서와 당시 수술비 견적서, 김지수의 5년 소비 내역 프랑스 파리 6구의 고급 아파트, 월세 내역 샤넬 전랄 루이비통 등 명품 구매 영수증 총 8천만 원, 상당 스위스 모나코 여행 내역, 그리고 딸의 비공개 SNS 계정, 캡처본 매일밤 파티 샴페인 명품 자랑. 접시 닦기나 아르바이트의 흔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유학 자금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수술비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미의 손가락을 꺾고 돈을 가져간 자식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해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딸의 무릎 연기 영상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와, 소름. 샴페인 마시면서 엄마 수술비 탕진. 이건 불효가 아니라 범죄잖아. 미숙쌤이 보살이네. 나 같으면 벌써 고소했다. 딸의 영상은 삭제되었고 모든 기사는 내려갔습니다. 김지수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한 달 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다 끝났어. 친구들도 소문도 다 망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끝을 맺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딸이 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 마치 도망자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딸의 얼굴은 시들어버린 꽃처럼 초라했습니다. 딸은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연극은 이제 지겹다. 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진짜야. 나 그때 너무 어렸어. 철이 없어서 그랬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5이 어린애니 항암 치료가 뭔지 죽음이 뭔지 모를 나이니 후회하고 있어. 나도 파리에서 마냥 행복하지 않았어. 아니, 넌 후회하는 게 아니야. 억울한 거지. 제가 전곡을 찌르자 딸이 멈칫했습니다. 김지수, 네가 오늘 여기 와서 비는 건 네가 꿈꾸던 5년짜리 헛된 꿈이 깨진 게 분해서 그런 거야. 만만했던 엄마가, 네 돈줄이 되어주던 엄마가 더 이상 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딸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 가난한 게 싫었어. 성공 남의 목숨값 훔쳐서 하는 게 성공이니.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다. 젊을 땐 화가가 되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너를 낳은 순간부터 내 꿈은 오직 너 하나였다. 너를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유일한 꿈을 짓밟았어. 저는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큰 박스 하나를 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대답이다. 봉투 안에는 친생자 관계 단절 서약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절연장가 들어 있었고, 박스 안에는 딸의 베넷저고리 돌사진 처음 받은 상장. 제가 목숨처럼 아꼈던 딸의 모든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져가라. 이게 내가 가진 너에 대한 모든 기억이다. 이제 우린 남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지수는 박스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 저는 뒤로 물러서서 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에게 눈짓을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다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박 실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주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한 달 뒤 제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 실장 가족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오랜 팬 몇 분이 함께 했습니다. 화려한 뷔페 대신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향긋한 국화주가 상에 올랐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저는 잔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에도 땅에도 운명에도 건배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길은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래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오직 저 자신에게 건배하겠습니다. 60살의 빈털터리가 되고 남편과 건강을 잃고 믿었던 딸에게 배신당해 차가운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이미숙에게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툰 손으로 영상을 배우고 밭을 일구며 다시 일어선 저 자신에게 이 잔을 바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저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한 국화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끝맛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혈연으로 맺어진 딸은 잃었지만 대신 그보다 더 단단하고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이미숙을 얻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감 치료비까지 훔쳐 달아난 딸.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의 딸을 끊어낸 엄마. 이미숙 씨의 나 자신에게 건배한다는 마지막 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딸 김지수의 행동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꿈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희생, 아니 목숨까지 담보로 잡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숙 씨의 선택이 너무 매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응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뒤늦게 무릎 꿇은 딸을 용서하셨을까요? 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